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역시 TV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 중2 역사 조선 24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탕평책 영조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 탕평책 이야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우리가 앞에 황국 논쟁을 봤던 숙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 숙종이라는 왕은요, 제2기간에 정권을 총 몇 번, 그쵸, 집권 정당을 3번을 바꿨던 왕입니다. 그 3번 바뀌는 과정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환국과정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숙종은요, 친아들 이제 그만 싸우라고 처음으로 무슨 논이라는 걸 대두를 한다. 대두는 처음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탕평론을 대두는 하는데 실제로 실행은 하지 못한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숙종 때 마지막에 이제 3번째 황국에서 이 남인을 어떻게 처단을 할까를 놓고 서인이 뭐하고 뭐로 분류되게 된다? 노론과 소론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요. 분열되게 되고요. 그리고 명맥이 남아있는 무슨인까지, 남인까지 3가지 붕당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둘만 있어도 싸워대서 시끄러운데 이렇게 셋이 되니까 얼마나 더 시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숙종 사후에 그 다음 왕이 문제인데 마지막에 서인이 이겼잖아요. 근데 서인의 상징이었던 인현왕후가 숙종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남인 출신 희빙장씨 몸에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경종이에요. 경종은 어머니가 폐위된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전국을 보내요. 그러니까 왕을 두고 셋이서 아예 그냥 왕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개판인 거예요. 그냥 얘네 3명이 다 왈왈왈왈왈 지저대니까 아예 그냥 왕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얘네가 기가 살아가고 너무 나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왕이 앉냐면 영조가 왕이 앉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가만히 보니까 나대는 애들도 나대는 애들인데 그 중에 제일 심하게 나대는 애들이 노론 애들이 너무 심하게 나대니까 아예 그냥 왕도 물어보더라 깔러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노론 애들 눌러야 됩니까? 안 눌러야 됩니까? 눌러야 되죠.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을 보면은 누구를 찍어 누르는 게 1차 목표냐면은 노론 강경파를 견제하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원래 탕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옛날에 그 나왔던 책 중에 탕탕 평평하게 펴가지고 전국을 좀 잘 해보자 이런 류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이 탕평이라는 말인데 너무 얘네들이 시끄럽게 누르니까 이 영조는 일단 너무 나대는 노론 강경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탕평책 방향을 삼촌이 느끼기에 가만히 보면은 영조의 탕평책은요 신하들의 힘을 빼놓는 게 일단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조는 자신의 탕평의 의지를 담은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비석을 우리가 탕평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조는 그 말 안 듣는 노론 강경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론의 반대파인 누구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소론과 남인 중에서도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는 온건파들을 등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분류해서 뽑아 모으면서 다 묶어가지고 무슨 파라고 나중에 불러주게 되냐면 왕이 말하는 그런 탕탕 평평하게 펴진 말 잘 듣는 신하들 탕평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붕당들이 날뛰는 원인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조는 붕당들의 아지트와 붕당들이 갈라져서 싸우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첫째, 어디를 정리해버리냐면 서원을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애진역의 붕당들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까지 걸려 올라갈까요? 최초로 붕당이 동인하고 서인하고 갈라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무슨 관직자리 하나 때문에 얘네들이 갈라져서 싸운 거잖아요. 그죠? 그 관직자리가 바로 뭘까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이조전랑이죠. 그래서 영조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이조전랑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었던 그 하급관리 3사 임명권하고요, 후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두 개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네들이 나댈 수 있는 기관들을 다 싹을 잘라낸 거죠.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을 보면은 탕평파를 육성하고 탕평비를 만들고 서원 정리하고 이조전랑 권한을 약화한다. 이게 그래서 삼촌이 느끼기에는 영조의 탕평정책의 방향은 신하들을 일단 어떻게 나대지 못하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탕평 문제 볼 때 탕평파, 탕평비 얘기 나오죠. 탕평땡, 탕평땡 얘기 나오면 일단 이건 무조건 누구? 영조 거. 그리고 붕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직접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촌이 찾아낸 게 어느 부분? 서원하고 이조전랑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조도 왕이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생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의 민생책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세금 제도에서 역을 균등하게 쪼갰던 균역법. 그리고 여러분들 왜 사극 드라마 보면은 조선시대 고문하는 방법 정말 희한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희한한 여러 가지 고문 방법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가혹한 형벌 완화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신문고라는 게 있어요. 이 신문고라는 제도도 부활시켜서 백성들이 억울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런 판로도 마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탕평책 얘기가 나오면 각 왕들 때 편청됐던 나왔던 서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영조 때 나왔던 책들은 이탄격인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편, 우리 왜 영화 2탄을 옛날 어르신들은 속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경국대전의 속편인 속대전, 국조오래의 속편인 속오래의. 그래서 책 이름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속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느 왕 때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영조 때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라는 책도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영조 때의 탕평정책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영조 다음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정조라고 배웠죠. 정조라는 왕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 명 더 알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아인 씨 나왔던 영화 사도세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도세자에 보면은 유아인 씨가 굉장히 슬픈 왕의 역할을 하나를 했죠. 사도세자. 그 사도세자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영조와 정조 사이에 있는데, 이 사도세자도 그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왕이 눌러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권 외에는 아무 관심들이 없는 누구들 때문에, 붕당들 때문에 그 부자 사이가 더 틀어져서 희생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정조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조는 영조의 손자거든요.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워낙 그 나대는 신하들을 어떻게 찍어 눌러놨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안정적으로 무슨 권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삼촌은 그 영조의 탕평정책 같은 경우에는 누구들을 찍어 누르는, 신하들을 찍어 누르는 방향으로 봤다 하면, 삼촌은 정조는 삼촌은 어떻게 봤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영조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그게 완성이 됐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뭐를 할 수 있는, 왕권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영조의 탕평정책을 두고 무슨 탕평정책이라는 말을 쓰냐면 적극적 탕평정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완론탕평, 강론탕평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좀 그 말을 적게 쓰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영조 때 하도 눌러놓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저 어디 붕당 출신입니다 라고 크게 나대지도 않아요. 예전처럼 그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조는 아주 마음 편하게 붕당이나 신분 아예 안 가리고요. 아예 이런 것들 관계없이
인재들을 뽑아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 가장 금기됐던 계층이 누구냐면은 서얼들이 있거든요. 서얼들. 양반 남성들의 부도덕함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부도덕함을 표내기 싫어서 아예 부모를 부모라도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나라에 나서서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기관이 바로 규장각이 되는 거예요. 이 규장각의 기능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구기구 새로 만들었으면 여기 뽑을 신규 인원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규 인원들은 어떻게 뽑았냐면 초계 문신제, 이 초계 문신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 규장각을 통해서 정조의 정책에 아주 잘 맞는 신하들로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왕 직접 운영하는 군사기구를 또 하나 만듭니다. 군사기구. 그 군사기구 이름이 뭐냐면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용이죠. 그래서 군대 이름에도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우리가 장용령이라고 불러요. 누가 봐도 이거 세 개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 개혁 정치를 바탕으로 이제 자신감이 폭발한 정조는 자신의 왕권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수도를 천도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밀하게 다 그리지 마세요. 삼촌은 그냥 비슷하게 그리는 거니까. 자, 현재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그곳이죠.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한 수원화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조하고 정조의 정책 방향이 서로 쌍방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정조는 그렇다고 백성을 뭐 안심시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조의 민생을 보는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바로 통공정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자, 이 통공정책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전권 폐지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근데 잘 봐요. 난전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왜 시장에 가면 가게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도 있고 길에다가 물건을 깔아놓고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길에다 물건을 깔아놓고 파시는 분들을 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난전을 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길에 물건을 깔아놓고 못 팔게 한다는 건데, 누가 못 팔게 했었냐면은 옛날에는 장사도 국가에서 허락받은 사람만 물건을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자기 가게를 내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정직상인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길에다 물건을 깔아놓고 난전을 팔면 그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난전을 못하게 하는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를 통공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조 이후로는 이제는 그 국가 인정받은 상인들 눈치 안 보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야. 왜? 금난전권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상업적으로 물건을 자유롭게 팔 수 있으니까 상업 자유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상업 자유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정조 때 있었던 금난전권 폐지인 통공정책과 앞에 광해군 때 실시했던 대동법, 이거 두 가지로 우리는 이미 자, 자유경제를 싹 틔울 수 있는 씨앗은 뿌려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사관 때 일제식민지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반론할 수 있는 변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정확히 팩트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때 만들어졌던 서적들을 보면은 정조 때 서적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글자 초성이 디귿 아니면 티귿으로 시작을 하고요. 글자 개수가 3글자에서 4글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책들을 보면은 대전통편,
디귿으로 시작하고 총 4글자죠. 그죠? 그 다음에 탁지지. 티귿으로 시작하고 3글자죠. 그 다음에 동문휘고. 디귿자로 시작하고 4글자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탕평책에서 영조, 정조 책 구별할 때 영조는 이탄격인 책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글자? 속자로 시작을 하고요. 정조 때 책은 디귿이나 티귿으로 시작하고 책 글자 수가 3글자에서 4글자로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동국문헌 비고다. 그죠? 초성 시작한 걸 보면은 누구 때 걸로 가야 맞는데, 초성 때 걸로 시작하면은 정조 때 걸로 가야 맞는데 글자 수가 총 몇 글자다? 6글자니까 정조 때가 아니라 누구 때로? 영조 때 거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탕평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영조, 정조, 정책 구별에서 어느 왕께 어느 왕 때 건지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사이에 넘어갈 때 누가 있다? 사도세자가 한 분 더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조가 이제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이유도 아버지 무덤이 그쪽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세자를 이렇게 왕명으로 부를 때 장조라는 명칭도 간혹가다 쓸 때가 있어서 요것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고생 많았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친구들이 최고 멋있습니다. 자, 하루하루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친구도 언젠간 최고가 돼 있을 거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